검사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비용이 좀 부담되실 텐데요. 간병인 없으면 입원은 어렵습니다. 혼자 계시는 거 맞으시죠? 이 말 남의 얘기 같죠?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그 병실에 혼자 누워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도 못 받고 입원도 거절당하는 그 순간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한 노년 전문의는 단언합니다.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병보다 자존심이 먼저 죽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작아지고 약값 걱정에 진단을 미루고 침대 대신 집 안구석에 누워버리는 삶. 지금 당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하는 5가지 초라한 순간이 당신에게 내일 찾아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지금부터 당장 돈을 모으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니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내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자식 위해 희생한 세월이 몇십 년인데 어느 날부터 자식의 눈빛이 바뀝니다. 아버지, 그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이제 좀 조심하세요. 한때는 내 품에서 울던 아이들이 지금은 내 숨소리조차 귀찮아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조언도 걱정도 관심도 전부 잔소리가 된다는 걸. 인생을 다 바쳤던 존재에게 뒷모습을 돌려지는 그 순간 인간은 가장 초라해집니다. 자식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건 아주 작은 계기입니다. 밥값을 자주 내주지 못하고 병원비를 손 벌리게 되고 손주 용돈을 챙기지 못하는 시점부터입니다. 처음엔 미안한 눈치였던 자식도 시간이 흐르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이번 달도 도와줘야 하나? 라는 눈빛. 이래서 같이 살기 싫었다는 뉘앙스.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거리감이 가슴을 찢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절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 앞에서 버티려 애씁니다. 돈이 없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로 꾸역꾸역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존심조차 무의미해집니다. 자식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고 결국 침묵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침묵은 체념이 되고 체념은 외로움이 되며 외로움은 결국 삶을 갉아먹습니다. 무너지는 건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의 말은 무게를 잃고 존재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생일이 되어도 연락 한 통 없는 자식, 아플 때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혼자 기다리는 부모. 이게 지금 이 땅의 70대 이상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키운 자식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절망의 이름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4세 윤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 식당 일을 해왔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불 앞에서 서며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자식 둘은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결국 좋은 직장도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그게 인생의 보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걸 다 내줬습니다. 전세금 보태주고 결혼비용도 도와줬습니다. 남은 건 허리디스크와 집 한 칸 없는 몸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손주들도 웃으며 안겼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둘째가 결혼하고부터는 집에 오는 일이 줄었고 첫째는 해외 출장이 잦다며 매번 연락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씨가 무릎 관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비가 180만 원. 마땅한 수입이 없는 윤 씨는 큰맘 먹고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요즘 나도 빠듯해서. 그 한마디에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쌀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은 결국 미뤄졌고 다리가 아프면 방석을 2겹 깔고 앉았습니다. 얼마 후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핸드폰 알림에는 둘째 아들의 이름만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딱 2줄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다음에 봐요. 선물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날 윤 씨는 미역국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까운 이웃이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더니
왜 어르신은 늘 혼자예요? 그 말에 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빠서 그렇죠. 다 바빠요. 그러나 밤에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니? 이후 윤 씨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건 이제 없다. 다만 내가 돈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다. 손주 생일에도 축하 메시지만 보내고 친구가 밥 한 끼 사준다 해도 아니야. 나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다며 피합니다. 자식에게조차 작아진 자신이 너무 싫어서입니다. 이 사례는 말해줍니다. 자식은 늙은 부모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 돈 없는 부모를 외면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면의 순간 사람은 가장 초라해집니다. 70살이 넘어서까지 자식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세상. 그것이 지금 우리 노인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마트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다시 내려놓을 때입니다. 장바구니엔 고작 몇 개뿐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 바나나 한 송이, 라면 한 봉지, 그리고 마지막에 넣은 참기름 소병 하나. 참기름은 요즘 식욕이 떨어져 밥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고소한 냄새에 숟가락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망설이다 넣은 것이었습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고 카드 단말기를 보려던 순간 계산원이 말합니다. 총 17,800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갑 속에는 연금 들어오기 전에 남겨둔 마지막 15,000원이 있었습니다. 2,800원이 모자란다. 손은 이미 지갑으로 향했지만 생각보다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주기 시작합니다. 계산원은 무표정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마치 전신이 투명하게 드러난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 돈이 부족하구나. 그 눈빛이 너무도 뻔히 읽혔습니다. 아, 죄송한데 참기름은 빼주세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입안에서 말이 아닌 자존심이 으깨졌습니다. 손수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기분 좋게 고른 물건이 이제는 나한테 과분한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참기름병은 다시 직원의 손에 들려 바구니 밖으로 나갔고 계산은 13,800원으로 줄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받아들었지만 손끝은 차갑고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그 병 하나, 그 몇천 원이 그렇게 나를 작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75세 박정임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매주 수요일 오전이면 근처 할인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산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장바구니에는 메모지를 넣고 갑니다. 계란 19, 우유, 시금치, 콩나물, 고등어 한 마리까지 예산 2만 원.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을 다 보고 계산대로 향하는 길에 진열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에 먹고 싶었던 카스테라가 50% 할인 중이었습니다. 1,200원.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장바구니에 조용히 하나를 더 담았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총액은 예상보다 1,400원이 초과됐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카스테라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빼주세요. 계산원은 조용히 물건을 빼고 다시 계산했고 박 씨는 마트를 나서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걸 집었니? 생일이고 뭐고 그깟 빵 하나가 뭐라고.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나서 박 씨는 식탁 앞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미역국도 없고 케이크도 없는 생일이지만 그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빵 하나 내려놓는 그 순간 사람으로서의 자존감도 함께 내려놓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달엔 꼭 여유있게 카스테라 하나 사 먹자. 내 생일이니까.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못 나갈 때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부르면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 밥 한 끼 하자. 언제 얼굴 좀 보자.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설렜고 옷장에서 옷 고르며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와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밥값, 교통비, 커피값 그냥 앉아 있어도 돈이 드는 자리에 지갑 속 상황부터 떠오릅니다. 결국 핑계를 댑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예약이 있어서,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한두 번 모임을 거절하면 친구들도 눈치챕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언젠가부터는 단체 카톡방에서도 말이 줄어듭니다. 그들끼리 다녀온 여행 사진, 맛집 사진이 올라와도 나는 이모티콘 하나만 눌러줍니다. 좋겠다는 말조차 쓰기 어렵습니다. 부러움보다 초라함이 더 앞섭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늙어서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모임이 단지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우정이고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며 내가 아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 마지막 사회마저 멀어지면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자존심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5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예전 고등학교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점심 모임을 했습니다. 각자 은퇴했지만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드는 그 시간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번갈아 바뀌었고 식사는 대부분 2만 원에서 3만 원 선이었습니다. 문제는 최 씨가 갑작스레 퇴직 후 보험해약까지 하며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고작 48만 원. 집도 전세로 살고 있어 월세처럼 관리비를 내야 했습니다. 전기세, 약값, 식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 연속 모임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걱정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몸 안 좋냐? 요즘 왜 안 나오냐? 그때마다 최 씨는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무릎이 좀 아파서 다음 달엔 꼭 나갈게. 세 번째 달 모임이 또 잡혔습니다. 이번엔 모임 장소가 순천 시내의 한 유명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식사비만 2만 5천 원, 커피까지 마시려면 3만 원이 넘을 상황이었습니다. 최 씨는 지갑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9만 2천 원. 다녀오면 이틀간 식비가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며칠 후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젠 진짜 얼굴 좀 보자. 무슨 일 있어? 최 씨는 끝내 말을 못했습니다. 차마 밥값이 없어서 못 나갔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다. 그런데 내 주머니가 자꾸 날 외롭게 만든다. 이후 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여행 사진, 손주 자랑, 부부 동반, 저녁 식사 모두 남의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무서운 건 병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나만 빠진 세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친구 자리 하나 못 나가는 초라함. 그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사람인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무너진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서럽고 초라한 순간입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살던 집, 재계약을 못해 쫓기듯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 집 이번에 전세 올려야 할 것 같아요. 1천만 원만 더 올리겠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끝나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천만 원 말은 쉽게 하지만 지금 내 통장에 남은 돈은 120만 원. 병원비도 밀려있고 다음 달 연금까지 한 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은 불가능했습니다. 말은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 돈은 좀 어렵습니다. 집주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리하셔야겠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내가 살아온 이 집이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라는 현실이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계약서상으론 만기지만 마음으론 쫓겨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건 내 짐을 내가 스스로 빼야 하는 그 과정입니다. 장판을 걷고 오래된 가구를 폐기물로 내놓고 택배 상자에 생필품을 꾸역꾸역 쑤셔 넣는 순간 그 안에는 내 지난 세월, 눈물, 시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집은 없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 전부입니다. 창문을 열면 벽이 보이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래도 비는 안 맞잖아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지금 내 현실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1세 최말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20년 넘게 살던 연립주택에서 지난달 이사를 나왔습니다. 계약 연장을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연금 외엔 소득이 없는 최 씨에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낼 거예요? 자식한테도 이제 못 부탁하겠고. 결국 그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도 못하고 동네 후배에게 부탁해 이삿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파는 이사갈 집에 안 들어간다고 버렸고 장롱은 계단에서 긁히며 겨우 나왔습니다. 냉장고는 오래돼서 새 집에선 전기세 폭탄 맞을까봐 놔두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 세월을 이삿짐처럼 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집은 좁고 눅눅했습니다. 혼자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주방은 커튼 하나로 가려져 있고 욕실엔 따뜻한 물도 잘 안 나왔습니다. 첫날 밤 최 씨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쫓겨나듯 살아야 하나,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며칠 뒤 우연히 동네 시장에서 예전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 안 보이시던데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조용한 동네로 갔어요. 공기 좋고 조용해서. 하지만 마음속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보증금 감당 못해서 밀려났어요. 그냥 쫓겨난 거예요. 사람은 집을 잃을 때 삶의 축을 잃습니다. 평생을 버틴 공간에서 돈 한 푼 부족하다는 이유로 쫓기듯 떠나야 할 때 그 감정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입니다. 내 짐이 문 밖에 나올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 이젠 이 동네 사람 아니야. 70살 넘은 인생이 단 한 줄 계약서에 휘둘릴 때 그 순간 사람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보다 더 초라한 순간은 없습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5번째 순간은 시장에서 가격표만 바라보다 그냥 돌아설 때입니다. 먹고 싶은 게 생겨도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은 분명히 멈췄고 마음은 이미 담고 싶은데 발이 저절로 뒤로 물러섭니다. 이거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그렇군요. 조금 더 보고 올게요. 그 말은 사실상 안 사요의 다른 표현입니다. 돌아서는 내내 등 뒤에서 상인의 눈치가 느껴지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는 것만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냥 구경하던 사람이 아니라 살 돈도 없이 들여다보기만 한 노인으로 보일까봐 그 생각이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특히 반찬가게 앞에 멈출 때면 더더욱 조기 한 마리, 멸치 한 봉지, 김치 조금 모두 내 입맛엔 익숙한 것들이지만 가격을 보는 순간 침이 쓱 들어갑니다. 젓가락을 드는 게 아니라 시선을 거두고 발길을 끊는 것이 이 나이의 식사 준비입니다. 장바구니가 가벼울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식욕보다 체면을 먼저 따져야 하는 순간 사람은 가장 초라해집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72세 조영불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재래시장에 갑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 채소 몇 가지. 그것도 매번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삽니다. 이날은 명절을 앞둔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장은 북적였고 냄새도 풍성했습니다. 생선구이, 잡채, 도라지 무침, 송편까지 손주들 오면 해주고 싶은 게 머릿속에 잔뜩 떠올랐습니다. 조 씨는 조심스레 반찬 가게에 다가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건 6,000원이고요. 이건 10,000원이에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43,000원. 전기세 자동이체 날짜도 다가왔고 병원 약값도 남아 있습니다. 조 씨는 잠깐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가방에 돈 좀 그냥 조금 더 보고 올게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걸어 나오며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머릿속엔 아까 본 그 도라지 무침의 반짝이는 윤기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남은 반찬은 깍두기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물 한 컵을 꺼내 마시고 마른 김으로 밥을 비볐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깟 반찬 하나 못 사면서 뭘 그렇게 보고 있었니? 그날 밤 조 씨는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TV 속 요리 프로그램에선
백화점 수산 코너에서 해산물을 고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도 화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그냥 구경도 하지 말아야겠다. 시장에서 손이 가지 않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사고 싶은데 살 수 없어서. 그 현실을 매번 마주하는 순간 사람은 작아집니다. 거울을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시장 한복판에서 멈칫하는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살 돈도 없으면서 괜히 가격표만 들여다본 자신이 가장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젠 사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게 우리는 시장에서 단돈 몇천 원 앞에서 사람으로서의 선택할 자격을 잃어갑니다. 노년의 돈을 모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물려주거나 현금을 미리 나눠주는 순간 내 삶의 안전망은 사라집니다. 애들이 잘해주겠지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배신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끝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오랜 인연도 돈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노년에 꺼낸 돈은 돌아올 확률이 낮고 돈을 빌려준 후 연락 끊기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친하다고 믿는 순간 통장이 비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년에 돈을 모으려면 가장 먼저 쓸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쓸 이유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소비의 유혹과 감정 지출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로워서 사는 커피, 무리해서 켜두는 유료 채널, 습관처럼 나가는 소액 결제들, 이런 감정 소비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걸 멈추는 순간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정해진 돈 안에서 사는 연습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모으는 가장 큰 무기는 혼자 결정하는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도 부탁도 체면도 고려하지 말고 나 중심의 소비 판단을 하십시오. 돈은 버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어렵지만 노년에 필요한 건 작은 저축이 주는 살아갈 자신감입니다. 그걸 지키는 순간 인생은 다시 일어섭니다. 77세 김윤희 씨는 아들과 함께 살다가 3년 만에 가출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조용히 살아도 민폐래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손주 눈치 보며 라면도 못 끓이는 하루. 밥값도 자존심도 전기세마저 미안해야 하는 노후. 그녀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좁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노년의 행복은 숫자도 가족도 아닙니다. 오롯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그것이 혼자 사는 삶입니다. 왜 혼자 사는 게 가장 행복한 노년인지 6가지 이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이 끝나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젠지 아십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나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때입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자식은 바빠서 전화 한 통 없고 함께 사는 가족은 괜히 티 낼까 말도 못하고 병든 몸을 끌고 끼니를 해결하고 약을 먹다 토해도 밥 안 먹었어요. 소리 듣는 삶. 차라리 혼자였으면 마음 다잡고 정리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그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윤미선 씨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병원 입소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에서 내 이불 덮고 죽고 싶다. 그렇게 혼자 사는 원룸에서 항암 치료 대신 영양식과 산책을 선택했고 마지막 1년을 누구보다 정갈하게 살아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손으로 직접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체력이 닿을 때마다 유서를 정리하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발견될 주소록 메모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가족이 옆에 있었으면 눈치 보느라, 불안에 떠느라,
이 모든 걸 못했을 거예요. 윤 씨는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자신이 자주 가던 꽃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내가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녀는 자신의 이불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방 안엔 꽃향기와 조용한 음악만이 남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달라집니다. 혼자 살면 그 준비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억지로 참고 살아야 할 상황도 없습니다. 병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바로 혼자 사는 삶에서만 보장됩니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살며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삼킵니다.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말 못하고 상태가 나빠져도 밥 잘 먹었어요 라는 거짓말로 하루를 버팁니다. 눈빛 하나에도 혹시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따라붙고 결국에는 제대로 작별도 못한 채 병원 침대에서 혼자 숨을 거둡니다. 그게 함께 사는 노후의 진짜 얼굴입니다. 눈치 보고 짐되지 않으려 애쓰다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혼자 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며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끝을 존엄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남의 인생에 들러리 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 눈치 보며 돈 보태주고 며느리 기분 맞춰가며 밥상 차리고 손주 보느라 허리 휘는 인생.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노후입니까?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려먹히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혼자 살면 그런 인생 단칼에 끝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들러리도 배경도 집안의 조력자도 아닙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해야 따뜻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집에 얹혀 살며 무언의 가사노동자가 됩니다. 밥을 차려야 하고 청소를 도맡고 심지어 손주까지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엄마,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야 라며 무시당하거나 아버지,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라는 말에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존재감 없는 노년 얼마나 더 견디시겠습니까? 대구에 사는 최동희 씨는 딸 부부의 부탁으로 3년간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라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늘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유치원 등하교까지 책임졌으며 주말이면 반찬까지 만들어 챙겼습니다. 그런데 딸은 고맙다는 말보다 엄마, 애가 좀 예민하니까 말투 조심해라고 했고 사위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신다는 눈치를 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손주가 아팠던 날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간 뒤 돌아와 약을 먹이자 아이가 토했고 사위는 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 키우는 방식이 너무 옛날이에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최 씨는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식모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혼자 살기 시작한 동희 씨는 말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사람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혼자 사는 노년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식 인생의 부속품이 아니고 손주의 보모가 아니며 사위나 며느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들러리 서지 말고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무대를 살아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살면 남의 인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식사는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하루 일정도 내가 정한 대로 흘러갑니다. 불쑥 찾아와 부탁하거나 내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는 일도 없습니다. 휴일 아침을 누군가의 부탁 전화로 깨는 일도 누군가의 짜증을 조용히 참는 일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비위도 맞출 필요 없이 내 기분대로 살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확실한 해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에도 당신은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손에 끌려가지 말고 누구의 인생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남의 인생에 끌려다니며 내가 사라지는 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가 나로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에 들러리 서지 말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거기가 바로 당신 자리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내 돈, 내 손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아놓은 돈을 믿었던 가족에게 뺏기고 고생해서 마련한 재산을 자식 명의로 넘겼다가 쫓겨나고 집 팔아 도와준 뒤에는 언제 도와줬냐는 표정으로 외면당하는 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재산도 통장도 노후 자금도 넘기고 결국 빈손이 된 사람들. 혼자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 혹시 집 명예 좀 바꿔줄 수 있어? 아버지,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도움을 주는 게 가족 간의 당연한 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은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 되고 권리가 됩니다. 내 돈인데 내가 눈치 보게 되는 순간부터 노년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이남호 씨는 30년 공무원 생활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외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의 부탁으로 그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결혼 후 둘이 함께 살다 보니 집안일도 분담했고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는 점점 말을 줄였고 아들은 퇴근 후 방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 아버님,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황당했지만 이미 집 명의의 절반은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남호 씨는 한 푼 못 받고 집을 나왔고 지금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미련했다. 혼자 살았으면 돈도 지키고 자존심도 지켰을 거다. 이 사례 남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집이나 통장을 자식에게 맡겼다가 쫓겨난 노인이 수천 명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도와달라 한 적 없는데 왜 일이 후회되냐고. 그런데 그 후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 누구에게도 돈 맡길 일이 없습니다. 내 통장 내가 관리하고 내 집도 내 마음대로 씁니다. 누구와 상의하지 않아도 누가 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 죽을 때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진짜 내 돈입니다. 노년의 가장 슬픈 순간은 돈은 있는데 내가 못 쓰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이 돈은 나중을 위해 아껴야죠라고 말하며 당신 카드를 빼앗고 지출을 통제합니다. 병원 가는 것도 외식하는 것도 누군가 허락해줘야 가능한 삶. 과연 그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일까요? 혼자 살면 이런 일 없습니다. 아플 땐 내가 결정해서 병원에 가고 돈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씁니다. 치킨이 먹고 싶으면 시키면 되고 여행 가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돈이 적어도 내 손에 쥐어진 돈은 자유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누군가 눈치 보며 써야 하는 돈은 족쇄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나만의 공간과 내 삶의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혼자 사는 데서부터 가능합니다. 남한테 퍼주다 빈털터리로 늙어가는 인생이 아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주체적인 노년.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가족이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정 많은 게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돈도 감정도 자존심도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시작은 혼자 사는 용기에서부터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나를 버린 사람들을 미련 없이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아꼈던 친구, 그렇게 정성 다했던 자식,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 그런데 나이 드니 어떻습니까? 연락은 끊기고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죽든 말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도 매달립니까? 미련은 독입니다. 애정은 배신으로 되돌아옵니다. 혼자 살면 이런 인연들 단칼에 끊고 속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자식 마음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노년. 그런데 정작 그들은 당신의 생일도 아픈 날도 필요할 때도 외면합니다. 결국 혼자 병원 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우는 게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사십니까?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이정자 씨는 사남매를 혼자 키워냈습니다. 옷 한 벌 싸입지 않고 허리 휘도록 일해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결혼 자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무릎 수술을 받게 되자 자식 넷 모두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회사도 어렵고 시간도 안 맞아서요. 간병인 쓰세요. 이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간병인 월급 줄 돈은 내가 보탰지만 자식들이 안아줄 온기는 내가 줄 수 없었나 봐요. 그날 이후 이 씨는 자식들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이름도 저장하지 말라고 전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혼자 원룸을 얻고 살기 시작한 그녀는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손으로 직접 끓인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울지 않으니까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살만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혼자 사는 노년은 관계의 선택권이 생깁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미련 남은 관계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매번 상처만 주는 자식, 말끝마다 날 무시하는 친구, 체면 때문에 억지로 이어온 형제. 더 이상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왜? 노년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찬 이 시기에 남의 눈치 보며 남의 평가에 흔들리며 남이 만든 죄책감에 눌려 살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곧 내 인생에 누구를 들릴 것인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유이자 복수입니다.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을 다시는 들이지 않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 안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순간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의 진짜 기쁨입니다. 사람이 준 상처는 사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건 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방식, 혼자 사는 삶입니다. 미련을 버리고 사람을 정리하고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공간. 그곳이 바로 당신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노년의 집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5번째 이유는 하고 싶은 걸 언제든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참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자식 키운다고 배우자 눈치 보느라, 부모니까, 가장이니까, 어른이니까라는 말에 모든 욕망을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먹고 싶었던 음식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서도 남 눈치 때문에 여전히 나를 누르며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혼자 살면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도 좋고 밤 12시에 드라마를 봐도 됩니다. 점심으로 짜장면을 2그릇 시켜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동하면 동네 꽃가게에서 튤립 한 다발을 사들고 집에 돌아와도 되고 하루 종일 라디오만 틀어놓고 소파에서 빈둥거려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게 노년의 진짜 특권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자식과의 동거 속에 갇힌 노인들은 이 작은 자유조차 허락받지 못합니다. 김포에 사는 박성희 씨는 며느리와 함께 살며 불편한 행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주는 국은 늘 작고 냉장고의 반찬은 늘 박 씨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TV 볼륨은 손주 자는 시간에 맞춰 7 이하로 맞춰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조차 집 분위기에 따라 조절해야 했습니다. 말로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했지만 성희 씨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경로당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부터 삶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구나. 몇 달 뒤 박 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나와 원룸을 얻었고 매주 2번 수묵화 교실에 가고 날이 좋으면 혼자 근처 호수공원을 걷습니다. 카페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습니다. 그럼 박 씨는 이제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혼자 사는 노년은 나에게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는 허락을 줍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와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하고 강력한 자유를 안겨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고통은 우울이 되고 침묵이 되고 결국 삶의 의욕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생기고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가는 삶이 외롭고 피곤한 법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가 아니라 이제라도 해보자고 마음먹는 순간 노년은 다시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인생은 그렇게 나를 해방시킵니다. 그 해방이야말로 늦게 피는 가장 아름다운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내 삶의 리듬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언제 나가고 언제 쉬는지, 지금 그 모든 게 가족 눈치, 자식 시간표, 손주 등하원에 맞춰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인데 남의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하인 같은 노후 언제까지 참을 겁니까? 혼자 살면 아침 10시에 느긋하게 일어나도 되고 오후 3시에 혼자 떡볶이를 시켜 먹어도 됩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리듬으로 사는 인생,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서금래 씨는 사위와 딸 집에서 함께 살며 아침 6시 기상, 저녁 8시 소등이라는 철저한 가족 규칙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TV 소리는 줄이고 전화는 작게 받고 방 안에 걸어둔 시계마저 틱틱 소리 커요라는 며느리 말에 떼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습니다. 샤워는 모두가 잠든 뒤 몰래 했고 늦게 배달 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는 것도 눈치를 보며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금래 씨는 말했습니다. 나 사람처럼 살고 싶어. 지금은 가축처럼 산다. 그 후 금래 씨는 조용히 방을 뺐습니다. 작고 낡은 고시원이었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여긴 내가 내 시간대로 사는 집이에요. 밤새 라디오를 틀어도 새벽에 냉면을 시켜 먹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는 공간. 그렇게 하루가 흐르자 그녀는 마침내 되찾은 자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지금 늙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노년의 행복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식 스케줄에 맞춰 병원 가고 며느리 기분에 맞춰 반찬을 만들며 손주 시간에 맞춰 삶의 박자를 끌려다닙니다.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에 껴맞춘 조연일 뿐입니다. 혼자 살면 시계가 멈춰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없어도 괜찮고 밥 시간이 들쭉날쭉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 느슨한 리듬이 바로 진짜 사람 사는 시간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든 그 순간부터 내 시간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허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미 삶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리듬을 되찾을 때입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남의 집이 아니라 고요하고 느긋한 나만의 시간표 속에서 살 수 있는 삶. 그 해방은 오직 혼자 살 때만 가능합니다. 노년은 누구보다 느긋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뺏긴 채 산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견디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 리듬으로 당신 뜻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아 줍니다. 끝으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혹시 쿠팡에서 물건을 사실 경우 영상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눌러 쿠팡으로 접속하여 물건을 사시면 인생무상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앞으로 부탁바랍니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통장 잔고가 13,000원이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밀려있고 병원에서 준 처방전 들고 약국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려다 혹시 또 돈 얘기할까 봐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다리는 시큰한데 집안엔 밥보다 한숨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의 하루입니다. 무섭지만 이 현실이 바로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황희정승은 나이는 들어도 마음이 늙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가난 앞에선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법정 스님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준비 없는 가난은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더 이상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자존심이 됩니다. 친구 생일에도 못 나가고 비싼 고깃집 간다는 말에 괜히 연락을 피합니다. 주머니가 가벼우면 입도 다치고 마음도 다칩니다. 삶의 숨통이 돈이란 줄로 서서히 내 숨을 조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돈이 없을 때 왜 삶이 조용히 무너져 가는지 그 비참한 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눌러주시고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첫 번째는 친구들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듣기만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이번에 어디 다녀왔다더라. 거기 펜션이 참 좋았다. 이번엔 좀 비쌌지만 그래도 힐링이 되더라. 다들 돌아가며 한마디씩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나는 괜히 입을 꾹 다뭅니다. 말끝마다 돈이 섞여 있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지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가슴 한쪽이 쿡쿡 쑤십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나도 예전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하면 입도 다치고 표정도 굳어집니다. 이야기엔 섞이지 못하고 웃음도 어색해지고 자꾸만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 자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소외감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나는 빠져도 되는 사람인가?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 거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존재 자체가 투명해지는 느낌이 스며듭니다. 무서운 건 이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말엔 어디서 밥을 먹었다. 이번엔 제주도가 좋더라. 다음엔 해외도 한번 가보자. 돈이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는 늘 비용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요? 경험을 나누지 못하고 기억을 꺼내지도 못하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되면 점점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말을 잃고 관계를 잃고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5세 박정희 씨는 한때 여행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중반까지는 1년에 2~3번씩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고 친목 모임에서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환으로 쓰러진 뒤 병원비와 간병비로 모아둔 돈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그 후론 한 번도 장거리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모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후쿠오카 다녀왔는데, 스위스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고생했어.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모임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왜 요즘 안 나오냐고 물었지만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피곤하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대화에 낄 수 없어서였습니다. 내 얘긴 할 게 없더라. 나눌 게 없으니까.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제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밀려나는 일입니다. 대화에서 배제되고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고 나중엔 아예 초대조차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뚫고 들어오는 건 깊은 고립감과 침묵입니다. 침묵은 무섭습니다. 그건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감정 때문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꺼내도 되나? 나만 빠진 것 같네. 괜히 말 꺼냈다가 초라해질까 봐.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예 침묵에 익숙해집니다. 그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게 되고 전화를 받고 싶어도 차마 못 받게 됩니다. 기쁨의 순간엔 부끄러워지고 즐거움이 있는 자리는 어색해지고 결국 사람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점은 바로 대화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은 바로 그 투명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친구들의 이야기 앞에서 그냥 조용히 웃으며 듣기만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두 번째는 손주. 생일에 용돈을 못 줄까봐 전화 한 통조차 망설여질 때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축하하고 싶은 날일수록 마음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손주 생일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도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가도 끊어버리고 문자를 쓰다 지우고 결국엔 내일 하자 하며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그 아이는 내가 어떤 날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축하한다고 말은 해도 줄 게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예전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주고 작은 봉투라도 하나 건네며 꼭 안아주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괜히 한숨부터 나옵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 것 같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지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축하한다는 말조차 미안해서 꺼내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8세 이영자 씨는 두 손주가 있습니다. 손자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통장 잔고가 4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비며 관리비를 빼면 남는 돈은 없었고 손자에게 줄 용돈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이라도 보러 가자는 생각을 했지만 괜히 쓸쓸해질까 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전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가 생일날 전화 안 왔다고 서운해하더라.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처음으로 휴대폰 앞에서 울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마음까지 움켜쥐는 일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 생일엔 전화라도 꼭 걸자 다짐했지만 여전히 통화 버튼을 누르는 건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줄 게 없는데 또 실망할까 봐.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사랑조차 위축됩니다.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쌓이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아이 입장에선 그냥 전화 안 온 할머니지만 그 안에는 줄 게 없어서 말을 못 꺼낸 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 어느 날부턴가 이 모든 날이 피하고 싶은 날이 됩니다. 전화 한 통에 담긴 축복조차 돈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이렇게 굳어집니다. 내가 사라져도 저 아이는 괜찮겠지.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 외로움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없으면 말수가 줄고 말수가 줄면 관계가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면 존재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일 축하한다는 한마디조차 망설이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저 용돈이 없어 전화를 못 걸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고 있음에도 다가가지 못하는 가장 안타깝고 아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노인의 하루를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이 조여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세 번째는 만나고 싶은 친구나 지인이 있어도 돈 걱정 때문에 연락조차 포기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 동창 혹은 같은 병원에서 우연히 친해졌던 사람. 문득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집니다. 한번 밥이나 먹자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결국 삼켜버립니다. 왜냐고요? 밥값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탈 돈, 식당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을 때 사람은 보고 싶은 마음보다 지갑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끊는 습관이 몸에 배입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보물이다라는 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조차 만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한 끼 밥값도 내기 어려운 처지에서 오랜만에 얼굴 보자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민폐 아닌가, 이번에도 얻어먹기만 하면 어쩌지,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의 문이 철컥 닫혀버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6세 조영호 씨는 군대 동기 중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1년에 두세 번은 꼭 만나서 국밥 한 그릇에 웃고 떠들었고 연금 받은 날에는 술 한 잔씩 건네며 서로의 노후를 위로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조 씨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등록금 문제로 힘들다며 연금을 중단했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면서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올해는 얼굴 한번 보자. 그 말에 조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좀 바쁘다.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갑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론 연락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그 친구가 몇 달 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연락했어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소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인연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그리운 사람과의 거리를 일부러 두게 만들고 결국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젊었을 땐 돈 없어도 만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말은 달라도 현실은 냉정해집니다. 밥값, 차비, 커피 한 잔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나이에 그냥 만나자는 말은 부담이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고통을 피하려고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일에도 조용히 지나가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고 나 없이도 다들 잘 지내겠지라는 자조가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그 순간 존재감은 사라지고 나는 단지 기억 속에만 남는 사람으로 퇴장당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를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숨고 결국 보고 싶은 사람에게조차 잊혀지는 겁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갑 사정이 그 모든 감정을 막아섭니다. 그때부터 노년의 외로움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마음 단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조용히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은 그냥 참고 다음에 연락하자 하는 그 순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줘요 오는 네 번째는 친구와 밥을 먹어도 여행을 가도 머릿속엔 오로지 돈 계산만 할 때입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은 메뉴판 가격부터 흡습니다. 김치찌개가 13,000원이야? 차라리 순댓국 시킬까? 주문을 마친 뒤에도 계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친구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은 전혀 다른 셈법으로 바쁩니다. 오늘 내가 계산할 차례였던가? 이번에도 얻어먹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속으론 혼자입니다. 머릿속에선 지출표를 돌리며 자책합니다. 이 돈이면 며칠치 반찬 거리인데 한 달에 병원 2번밖에 못 가는데 또 줄어드네. 밥 한 끼가 미안함으로 변하고 여행 한 번이 불안으로 바뀝니다. 즐거워야 할 자리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같이 가자는 말이 고맙기보단 무섭고 내가 낼게라는 말이 반갑기보단 창피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즐길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멀어지고 결국 그 자리는 다음번에도 피하고 싶어집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3세 이정아 씨는 5명의 친구들과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모두 비슷한 처지였기에 간단한 민박에 김밥 싸서 다니는 소박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새 친구들 중 몇몇이 자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좀 좋은 데서 자자, 고기 한번 구워 먹자, 온천까지 가면 완벽하겠다. 이 씨는 따라가면서도 웃으면서도 내내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숙박비 7만 원, 식사비 3만 원, 교통비, 간식, 입장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 다음 여행에선 핑계를 댔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그 말은 전부 돈이 없어서라는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진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여행 도중에도 이 씨가 카페를 피했던 이유가 그 한 잔의 커피가 그에겐 3끼 식사만큼 부담스러웠다는 사실을. 돈이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즐겁자고 나선 자리가 자존감을 갉아먹는 시간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밥자리, 한 번의 여행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고통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끊고 외로움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즐거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대화 속에서도 멀어진 느낌.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사람을 만나고 돈 생각 없이 밥을 먹고 돈 셈 없이 웃으며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노년에도 가능할 거라 믿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뉴판을 보며 마음 졸이고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그 무거운 시간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밥 한 끼, 여행 한 번.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혼자 삼킬 뿐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다섯 번째는 삶이 그저 하루를 버티는 일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 준비, 어제 반찬 그대로, 외출, 돈 들 일, 병원, 진료비가 부담이라 그냥 참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그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피로부터 몰려옵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희망이었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기대, 갈 곳이 있다는 활력,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고역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걸 사 먹지 못하고 보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없고 심지어 전기세 아끼려 불도 최소한으로 켜둡니다. 그런 삶에 어떤 기대가 남겠습니까? 문제는 그 감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잊힌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으로 변합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79세 최문규 씨는 스스로를 사람 아닌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5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며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합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TV를 보다 졸고 오후엔 시장에 다녀오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듣다 잠듭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전화벨은 한 달에 한두 번 울릴까 말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젠 누가 나를 찾지 않아도 익숙해졌어. 근데 이게 사는 거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어. 그냥 버티는 거지 뭐. 그가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도 병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쓰임도 없이 남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삶이 버티는 일이 될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정,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말 안 하고 지내도 괜찮아. 밥 한 끼 안 먹어도 어차피 혼자니까. 죽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말들이 무심하게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 삶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삶을 밀어내고 기쁨을 제거하고 존재의 이유를 지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워지는 과정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서 견디고 혼자서 삼키고 결국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집니다.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나는 괜찮아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는 말 못할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은 어느새 일상화되어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이라는 무거운 틀로 굳어져 갑니다. 그것이 노년에 돈이 없을 때 가장 깊고 조용하게 목을 조여오는 다섯 번째 고통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노년에 가난하다는 것은 젊어서 잘못 살았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젊을 때 전략하지 않으면 늙어서 비굴하게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무너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삶은 견디는 것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을 꾸준히 쌓는 습관이 노년을 바꿉니다. 하루 1,000원이라도 목적 있게 모으고 무조건 통장을 분리하며 정기적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을 위해 모으는 돈이 아닌 나를 위해 쓰는 돈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 걱정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작은 준비가 내 노년의 숨통을 지켜줄 유일한 길입니다. 병원에도 안 가요.
그 사람이 걱정할까봐 아픈 티도 못 낸대요. 자식들이 말려도 안 듣습니다. 마치 세상에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삽니다. 딱 하루 연락 안 됐다고 잠도 못 잤대요. 밥도 안 먹고요. 이성에 대한 집착이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허기보다 더 무섭고 그 허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채우려 할 때 마음은 점점 병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곧 의심과 불안,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늪으로 빠집니다. 노년에 찾아온 이성적 감정, 과연 나를 살리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무너뜨리는 독일까요?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건강이 약해지면 상대방에게 모든 걸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시작하는 연애는 시간이 지나고 몸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특히 내가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약을 챙겨야 하고 외출이 어려워질수록 일상의 결정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내가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가주는 사람 얼마나 든든해. 약 챙겨주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어디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의존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스스로 택시를 부르고 약국에 들르고 장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의 손을 기다리고 눈치를 보고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 이르면 관계의 주도권은 명확하게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나 도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하니까 당신이 대신 해줘라는 구조는 결국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라는 순종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식사 시간도 외출 여부도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지도 상대의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건 그런 삶이 익숙해질수록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잊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내 몸이 아파서 상대에게 부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내 감정과 의견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감정의 중심도, 결정의 중심도, 삶의 중심도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9세 문정희 씨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일상이 불편해졌을 무렵 요가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희 씨가 다정하게 챙김을 받는 입장이었고 그 역시 자상하게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남성은 그녀의 하루 일정을 모두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도 약 복용 시간도 친구와의 약속도 모두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말 아래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정희 씨가 말없이 그 방식에 순응해가면서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하자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뭘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타박을 들었고 또 하루는 기분이 가라앉아 병원 대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자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그 정도도 못 맞춰주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자신이 연인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과의 통화 도중 딸이 엄마는 요즘 뭐가 제일 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정희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그 사람 기준의 삶을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걸 떠올리는 것조차 버거웠던 것입니다. 결국 정희 씨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다시 스스로 병원 일정을 잡고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고르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을 보는 그 평범한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기분은 좋았지만 내가 사라지는 기분은 더 괴로웠어요. 몸이 약해졌다고 감정까지 빼앗겨선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노년의 사랑은 특별한 감정이지만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그 감정은 쉽게 복종과 종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손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사랑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보다 돈이 먼저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혹시 이 사람 힘든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부터 지갑이 열립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생활비를 도와주고 때론 신용카드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집에 살게 해주고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제안도 망설임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작은 틈 하나만 생겨도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돈을 잃고 나면 어디에도 기대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숨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병원비도 걱정해야 하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감정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처음부터 돈만 받았던 거였구나.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엔 다시 일어나 돈을 벌 시간도 체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돈을 초월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돈에 기대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 느긋한 사랑이 가능하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랑은 책임이 되고 짐이 됩니다. 상대방이 떠나는 순간 남는 건 잔고가 텅 빈 통장과 텅 빈 마음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일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2세 이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자식과 연락도 끊기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명자 씨에게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에 약값을 몇 번 대신 내줬고 병원 갈 때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카드값이 밀렸다고 하자 명자 씨는 자신의 카드를 내주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금전적 요구를 했고 어느 날은 같이 살자며 명자 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생활비는 전부 명자 씨 몫이 됐고 본인 연금까지 손댈 정도였습니다. 명자 씨는 고민 끝에 집 일부를 팔아 생활비로 쓰기로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남성은 서류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공동명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명자 씨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 명의가 바뀌자 그는 돌연 태도를 바꿨고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이용하려 했던 거였다는 걸요. 명자 씨는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이미 공동명의로 바뀐 집의 권리를 되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홀로 병원에 입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매달 받는 연금 외엔 소득이 없고 병원비조차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이 무너지면 이성과 계산은 사라지고 맹목적인 신뢰만 남습니다. 그 신뢰는 반드시 돈을 잃고 난 뒤에야 무너집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 삶을 채우기보다는 생계를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연애를 시작한 뒤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활력이 생길 거라는 기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엔 더 그렇습니다.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감정을 나눈다는 건 큰 자극이고 생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년의 감정은 여유가 아니라 절실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설레는 감정이 있어도 일상도 바쁘고 건강도 버텨주니 감정이 생활을 집어삼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감정에 몰입할수록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몸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어느새 불안이 되고 의심이 되고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오늘은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아침이 되면 식욕이 없습니다.
체중은 줄고 혈압은 오르고 위장은 예민해지고 자꾸만 피로가 쌓입니다. 무엇보다 감정이 소모되면 뇌가 지칩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고 연락 여부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면 내가 나를 챙길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식사 시간도 뒤로 밀리고 복용해야 할 약도 자주 깜빡하게 되고 정기검진도 소홀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확 무너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기대고 있던 그 상대가 부담을 느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소연해도 대부분의 상대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이 나이에 왜 이러세요? 라는 말로 감정을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관계는 불안해지고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노년의 삶 전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감당하려고 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나를 더 챙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참 좋은 사랑이겠지만 대부분의 노년 연애는 반대입니다. 내 건강을 소홀히 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감정에만 매달리는 관계라면 그건 결국 독이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8세 이선영 씨는 몇 년 전 지역 복지관에서 한 남성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 1회 함께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점점 더 자주 만나자고 했고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선영 씨도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의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오전 9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11시에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던 규칙적인 삶이었는데 상대가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와 산책을 요구했고 점심도 무조건 밖에서 함께 먹기를 원했습니다. 선영 씨는 건강을 위해 먹던 식단도 포기하고 피곤해도 웃으며 나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름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억지로 나간 산책 후 선영 씨는 탈수 증상으로 쓰러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 며칠간 병문안을 왔지만 이후 연락이 줄었고 결국 아무 말 없이 관계는 끝났습니다. 선영 씨는 퇴원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 맞지만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나를 돌보지 않게 된 게 문제였어요. 누군가를 만나며 웃기도 했지만 결국 병원에 누워 있으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선영 씨는 다시 혼자서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산책하며 마음 편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다시 연애하라고 해도 안 해요. 감정보다 중요한 게 내 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노년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내 몸을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감정이 아닙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나를 아끼는 감정이지 나를 갉아먹는 사랑이 아닙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기 자존심까지 꺾어가며 맞춰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본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종종 그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깊을수록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해 나를 너무 많이 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더 이상 평등한 감정이 아니라 한쪽이 무릎 꿇고 한쪽을 바라보는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양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간이 좋다니까 내가 맞춰야지. 저렇게 말해도 기분 나빠하지 말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 사소한 인내가 쌓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기준과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점심 약속도 통화 시간도 대화 주제조차 모두 상대 위주로 맞추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 맞춰진 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존심까지 꺾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도 참습니다. 괜히 투정을 부려도 넘깁니다. 심지어 속이 상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런 감정을 품기 시작하면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맞춰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종속입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줄입니다.
그 줄을 끊어가며 이어가는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상대가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점점 더 일방적으로 기울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자존감마저 잃게 됩니다. 게다가 자존심을 꺾는다는 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내 건강, 일상,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속마음을 감추고 늘 상대 기분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내 감정은 말라갑니다.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마음은 텅 비어가며 나는 내가 아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북 전주의 75세 이지선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같은 교회에 다니던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지선 씨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점점 지시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은 너무 튄다. 이런 나이에 품위 있게 입어야지. 친구들 모임은 그만 나가. 나랑 시간 보내는 게 먼저 아니야? 지선 씨는 처음엔 그저 조언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상대의 기준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남성이 그녀의 말버릇이나 취미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터졌습니다. 하루는 지선 씨가 친구들과의 찻집 모임에서 30분 늦게 돌아오자 그는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연락도 없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지선 씨는 순간 얼어붙었고 이후 다시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입을 닫고 웃음을 잃고 자꾸만 체하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찾아온 게 지선 씨는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과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무리한 감정 소모와 억눌림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지선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로 연락을 끊고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몸은 조금씩 회복됐고 잃었던 표정과 말투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잃고 살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자존심을 꺾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며 유지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깨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까지 없어진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더 키우는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그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줄어들고 일상은 반복되는 침묵뿐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손길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전화 한 통에 웃음 짓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통제가 되지 않는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먼저 연락이 없을까? 혹시 다른 사람과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감정은 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하루가 상대방 중심으로 재편되고 내 일상은 사라집니다. 스스로 식사 챙기던 사람도 병원 예약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이고 이 의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결국은 나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사랑은 외로움의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감정을 빌려 외로움을 덮으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민감해지고 더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데 단기간에 찾아온 감정이 평생의 공허를 메워줄 수 있다고 믿는 건 위험한 환상입니다. 그 감정은 내가 만들고 내가 집착하며 결국 내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랑에 기대려 했던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감정의 균형을 잃었을 때 진짜 외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박춘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랜 시간 혼자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산책을 다니고 주민센터 문화 강좌도 들으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강좌를 듣던 한 남성과 우연히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꽃 구경도 하며 늙어서도 설렐 수 있구나 싶은 마음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점점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언제부터인가 모든 행동의 기준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가볍게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라는 말에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불면과 식욕 저하를 겪었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그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더 외로워졌던 거였어요. 박 씨는 지금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다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그 깊이 파였던 감정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덜어주길 바랐던 사랑이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킨다는 것. 이것이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현실입니다. 사랑은 삶을 채우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어떤 외로움보다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박춘자 씨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